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요? 여긴 저랑 석진 오빠가 함께 살던 집이에요. 그만 나가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길 지키겠다고 하는 거야? 석진이 없으면 너도 우리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도 석진 오빠의 가족이었어요.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전 어디로 가요? 그럼 나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이 집에 계속 있는 게 둘이한테 무슨 도움이 돼?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석진 오빠가 없으니까 이제 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당장 꺼져.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애초에 내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던 행복한 결혼 생활, 따뜻한 가족, 그리고 평온했던 하루하루. 하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이 다 끼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시댁의 배신, 그리고 거리로 내몰린 한 여자. 그녀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다시 살아가기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은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녀의 용기가 당신에게도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이에요. 사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특별할 것도 극적인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고 사회에 나와 일하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아왔어요. 저에게 인생은 큰 기복 없이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었고 저는 그런 삶이 좋았어요. 저는 27살에 지금의 남편 석진 씨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부산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고 저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둘 다 번듯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매달 월급을 받으며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그런 점이 참 좋았어요. 화려한 삶은 못 해줘도 늘 편안하게 해줄게 라는 말도 기억나요. 저는 그런 남편이 믿음직스러웠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직장 근처 작은 백반집에서였어요. 저는 원래 혼자 밥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늘 동료들과 같이 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항상 같은 시간대에 혼자 밥을 먹는 남자다 보였어요. 바로 석진 씨였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였죠. 그런데 몇 번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길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료와 함께 밥을 먹고 계산하려고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미 계산됐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남편이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따라 나가서 왜 제 밥값까지 내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잘못 눌렀어요 라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아는 사이가 됐고 종종 같이 밥을 먹기도 했어요. 남편은 수줍음이 많아서 처음엔 대화가 길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밥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먹어볼래요? 너무 어색한 고백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연애 기간은 2년 정도였어요. 저는 화려한 연애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고 남편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건 없었지만 항상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고 힘들 때면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었고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저희 부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생활이 힘들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각자 열심히 일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조용한 카페에서 데이트도 하고 가끔 시장에 가서 맛있는 반찬도 사오곤 했어요. 명절 때면 시골에 계신 남편의 친척들을 만나러 가곤 했고 여름에는 가까운 바닷가로 소박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 삶이 계속 평온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삶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겨울이었어요. 12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부산의 겨울은 서울만큼 춥지는 않지만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뼛속까지 시리잖아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연말이라 일이 많아져서 다들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막 지나갈 무렵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였어요. 평소에는 전화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통화를 받자마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별표, 지혜씨. 큰일 났어요. 석진씨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빨리 오셔야 해요. 별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뛰쳐나왔어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동료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창문을 보는 동안 세상이 멍하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석진이는 괜찮을 거야. 계속 스스로 되뇌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앞에 석진 씨의 직장 동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도 말을 못하고 눈을 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거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하얀 천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몸 여기저기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저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침대 옆으로 갔어요. 별표, 석진아. 나왔어. 들려? 별표. 손을 잡았지만 남편은 미동도 없었어요. 의사가 다가와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별표,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어요. 별표.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는 밤새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질까봐 계속 감싸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계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기적처럼 눈을 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자 남편의 손끝이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기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고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석진 씨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평소처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에서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별표, 어머니. 석진이가 별표. 그 말을 끝까지 하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힘없이 한마디 하셨어요. 별표, 아침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갔는데 별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끝내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멍한 얼굴로 영점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별표, 아이고.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별표. 그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라는 거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어요. 남편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참 잔인하더라고요. 평범하게 흘러가던 저의 삶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야 했는지,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알아봐야 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었어요. 부산 근교의 작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곳이었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당연히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곳인데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은 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 측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별표, 개인적인 부주의로 일어난 일, 별표이라고 주장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고 현장 동료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그걸 숨기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발했어요. 별표, 남편은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죠? 별표. 하지만 회사 측은 냉정했어요. 별표, 우리가 조사한 결과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산재 처리도 어렵습니다. 별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증언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몇몇 동료들은 처음엔 저를 위로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도 연락이 끊겼어요. 어느 날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동료 한 명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별표, 지혜씨, 정말 미안해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별표. 저는 그 말이 너무 서글펐어요. 이해는 갔어요. 이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고 회사를 잃으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그럼 남편의 목숨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회사 측에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는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될 위기에 처했어요. 변호사도 어렵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별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작은 위로금이라도 드리려고 합니다. 별표. 말이 위로금이지 사실상 인마금용 돈이었어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돈 몇 푼으로 끝날 일인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오랜 고민 끝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별표,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지혜야, 우리 아직 살아야 해. 별표.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어요. 저는 여전히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으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했고,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억울했지만 저 혼자 이 싸움을 계속하기엔 벽이 너무 높았어요. 남편이 떠난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 싸움까지 짊어지는 건 너무 가혹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이 일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의 죽음이 이렇게 조용히 묻혀도 되는 걸까요? 누군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을 잃은 후 그래도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제 편이 되어 줄 거라고 믿었다. 우리가 함께 겪은 슬픔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남편의 사촌형이 집을 찾아왔을 때부터였다. 그날은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쯤 된 어느 저녁이었다. 아직도 남편 없이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매일 저녁이면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의 사촌형이 서 있었다. 평소에도 가끔 명절 때나 얼굴을 보던 사람이었기에 조금 의아했지만 무슨 일일까 싶어 거실로 들였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잔 닫아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론을 꺼냈다. 별표, 그런데 말이야. 너 혼자 이 집에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별표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별표, 집도 꽤 크잖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혼자 지내면 외롭기도 할 테고, 또 이 집을 팔면 그 돈으로 시어머니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별표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과 함께 소중하게 갖고 온 집을 이렇게 가볍게 팔라고 말하다니.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별표, 죄송하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별표. 그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마치 설득하려는 듯 덧붙였다. 별표, 너도 알잖아.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우리 가족들도 다 힘들어.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 같이 편해질 수 있어. 별표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별표, 이 집은 저와 남편이 함께 만든 공간이에요. 저는 여기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별표.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나를 딸처럼 챙겨주셨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침마다 전해주시던 안부 전화도 뜸해졌다. 밥을 먹으면서도 한숨을 쉬시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별표, 집이 크면 뭐 해? 같이 사는 사람도 없는데 별표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다른 친척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작은 삼촌, 고모, 한 번도 가까이 지낸 적 없는 먼 친척들까지. 다들 비슷한 말을 했다. 별표, 지혜야, 집 혼자 가지고 있어 봤자 외롭지 않겠어? 별표, 차라리 팔아서 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별표, 우리도 요즘 많이 힘든데 너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별표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압박처럼 느껴졌다. 친척들 모임에 가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마치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계셨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별표, 지혜야,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떨까? 별표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별표 어머니,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을 지키고 싶어요. 별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평소 온화하던 그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짧게 말씀하셨다. 별표,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별표.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친척들 모임에서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명절에 시댁을 찾아갔을 때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나는 점점 외로워졌다. 남편이 떠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제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아침에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고 저녁에는 동료들과 간단히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집으로 향했다. 겨울바람이 제법 차가웠으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됐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지내는 게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여기는 남편과 함께 했던 마지막 공간이니까.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현관문을 열려고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는데 열리지 않았다. 순간 당황했다. 잘못 꽂은 건가 싶어 다시 시도했지만 아무리 돌려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 열쇠를 바꾼 것이다. 나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별표, 어머니, 저예요. 지금 집이 안 열려요. 혹시 열쇠 바꾸셨어요? 별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시어머니가 안에 있었다. 나는 안심하며 다시 문을 두드렸다. 별표,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별표 그런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몇 초 후 그녀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다. 별표, 지혜야, 이제 그만 나가야지. 이 집은 우리 석진이 가족의 집이야. 너 혼자 계속 있을 수는 없어. 별표.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별표,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랑 석진 오빠가 함께 살던 집이에요. 저도 이 집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별표.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별표, 내가 혼자 계속 여기 사는 게 맞는 것 같니? 우리 가족들도 힘든 상황이야. 너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해야지. 이건 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별표.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이 떠난 후 가족들이 내게 집을 팔라고 압박했던 것도, 시어머니가 점점 차가워졌던 것도 다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결국 나를 내쫓기 위해 열쇠까지 바꿔버린 거였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서늘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다. 나는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다. 별표,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별표.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믿었던 가족,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낼 줄 몰랐다.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내가 살던 집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다가도 결국엔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가방엔 몇 가지 옷가지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뿐이었다. 핸드폰을 열어 연락할 사람을 찾았지만 막상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들 자기 삶이 있고 나까지 짐이 되고 싶진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길거리를 헤맸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골목길을 지나고 함께 가던 시장 앞을 지나고 익숙한 곳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결국 나는 단지하 원룸 하나를 구했다. 부산 서면 뒷골목에 있는 작은 단이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매트리스 하나와 다리가 부러진 작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기가 가득한 단에 앉아 있으니 문득 현실이 실감났다. 별표, 이제 정말 나 혼자다. 별표.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선택할 여유가 없었다. 무조건 빨리 돈을 벌어야 했다. 학력이 좋지도 특별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다. 결국 배달 일을 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지원을 넣고 중고로 나온 자전거를 하나 샀다. 그날부터 나는 배달원이 되었다. 매일 아침 배달 랩을 켜고 주문을 기다렸다.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받아들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며 숨을 헐떡였다. 비 오는 날엔 우비를 입고도 온몸이 젖었고 겨울이 되자 손발이 얼어붙는 것처럼 시렸다. 어떤 날은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었다. 그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다.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즈음이었다. 평소처럼 도넛 가게에서 주문을 받아 작은 카페로 배달을 탔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별표, 지혜야? 별표. 나는 순간 멈춰 섰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수진이었다. 우리는 한때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결혼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 수진은 나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입고 있는 배달복, 손에 들고 있는 커피 박스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표,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별표. 나는 냈어 웃으며 말했다. 별표, 그냥 뭐 일하면서 지내? 별표. 수지는 안쓰러운 듯 나를 바라보더니 망설이다가 말했다. 별표, 예전엔 그렇게 잘 살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별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남편이 떠났고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배달 결제를 마친 후 카페를 나섰다. 그리고 골목길에 멈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나오는 걸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별표, 내가 정말 이렇게 된 걸까? 별표.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조용해졌다. 누군가와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의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삶에 익숙해졌다. 혼자 잠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아프고, 혼자 버텨내는 법을 배웠다. 몇 달이 지나자 시댁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 처음엔 법적으로 대응할까도 고민했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지쳐갔다. 돈도 없었고 긴 싸움을 버틸 경력도 없었다. 결국 나는 포기했다. 별표, 집이 뭐가 중요해. 이제 와서 다툰다고 해서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별표. 나는 더 이상 남편이 떠난 그 집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그곳은 한때 내게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일 뿐이었다. 나는 어차피 돌아갈 수도 없는 곳이라면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로 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대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배달 일을 하면서도 가끔씩 생각했다. 별표, 이렇게만 살 순 없지 않을까? 별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는데 이제는 내 밥 한 끼 챙겨 먹기도 버거운 날이 많았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었다. 나만의 길을 찾고 싶었다. 하루는 배달을 마치고 작은 분식집에 들렀다. 부산 서면 골목 안쪽에 있는 오래된 가게였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따뜻한 오뎅 국물이 몸을 녹여주었다. 그때 주인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별표, 젊은 아가씨가 비 맞으면서 배달 다니느라 힘들겠네. 별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국물을 더 떠주면서 말했다. 별표, 나도 옛날엔 장사하면서 하루 종일 손님들 먹일 음식 만들고 살았어. 힘들어도 재미는 있었지. 사람이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별표.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먹고 사는 일, 나는 원래 요리를 좋아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는 게 내 하루의 행복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요리를 다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틈틈이 돈을 모았다. 원룸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지만 조금씩 아껴서 야간 요리 학원에 등록했다. 배달이 끝난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에 갔다. 처음엔 칼질조차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으면서 즐거워졌다. 학원에서 배운 걸 집에서 연습하면서 내가 다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1년이 지나고 나는 작은 식당에 취업했다. 서면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닭집이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다소 무뚝뚝한 아저씨였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나를 보조로 채용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다.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을 닦고 쌓여있는 그릇을 씻고 배달용 반찬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이었다. 그러다 조금씩 채소 손질을 배우고 육수를 내는 걸 도왔다. 사장님은 별말 없이 지켜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몰래 연습한 요리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별표, 국물간은 제법 맞추네. 어디서 배웠어? 별표 나는 학원에서 배운 것과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음식을 기억하면서 연습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님은 별표, 그럼 내가 한번 메뉴 하나 만들어 볼래? 별표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싶었다. 남편을 위해 만들던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내 곁에 있어 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처음엔 그냥 동료였지만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다들 바쁘게 일하면서도 서로를 챙겨줬다. 누구도 내 과거를 깊이 묻지 않았고 나도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에 핸드폰을 정리하다가 저장된 연락처들 중 엄마라고 접힌 번호를 발견했다. 몇 년 전 번호 그대로였다. 엄마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었다. 나는 부산에서, 엄마는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으니 자주 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솔직히 엄마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이 떠난 후에는 내 처지가 초라해 보여서. 그날 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번호라 혹시 바뀌었을까 걱정했지만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라 들렸다. 별표, 여보세요? 별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러자 엄마는 잠시 침묵하던 조용히 말했다. 별표, 지혜야. 맞지? 별표.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몇 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그러자 엄마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별표, 너 어디야? 무슨 일 있어? 별표. 나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 별표, 엄마. 나 집에서 나왔어. 별표.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단 한마디만 했다. 별표, 그럼 집에 와. 별표. 그렇게 나는 몇 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갔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마을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갔다. 시골의 공기는 도시와 다르게 차분하고 조용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길을 지나 작은 마당이 있는 엄마의 집 앞에 섰을 때 문이 활짝 열리며 엄마가 나왔다. 나를 보자마자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와 나를 꼭 안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주 오랫동안 나를 안고 울었다. 별표, 얼마나 힘들었어. 내 딸, 얼마나 외로웠어. 별표. 나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마치 세상에서 밀려나 방황하던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을 찾은 기분이었다. 엄마는 내가 마르고 초췌해진 걸 보고 한숨을 쉬더니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주었다. 작은 답산이지만 그 순간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밥을 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속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나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침이면 엄마를 도와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샀다. 동네 작은 가게에서 가끔 엄마 일을 도우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시에서 혼자 방을 전전하며 살 때와는 너무 다른 일상이었다. 밤이면 좁고 차가운 원룸이 아니라 따뜻한 이불 속에서 엄마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돌아갈 곳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다는 걸.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밀어내도 엄마는 여전히 내 편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는 결국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무언가를 쥐고 싸우려 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라졌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했다.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아침이면 엄마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마을 장터에 가서 필요한 재료를 샀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가는 시간이 정겨웠다. 저녁이 되면 작은 마당에서 엄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도시에서 정신없이 살 때는 몰랐던 여유로움이었다. 이제야 정말로 내가 살고 싶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전화기를 보니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온 목소리는 시댁 친척 중 한 사람이었다. 별표, 지혜야. 너 이 소식 들었어? 별표.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별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별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나를 내쫓던 날,
차가운 문틈 사이로 들려왔던 목소리뿐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열렸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가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다. 너무 늦어버린 관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는 것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다.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결표, 어머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산 중 일부가 지혜 씨 앞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나는 깜짝 놀랐다. 별표,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미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별표.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별표, 어머님께서 남긴 작은 적금 통장입니다. 크진 않지만 특별히 지혜 씨 몫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별표.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토록 나를 밀어내던 분이 결국 마지막엔 이런 걸 남겨두었다니. 죄책감이었을까? 미안함이었을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를 바라보기만 했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이 돈을 받아야 하는 걸까?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깊이 생각했다. 결국 나는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다. 엄마가 사는 마을 근처 오래된 건물을 빌려서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아니고 큰 규모의 가게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 메뉴는 간단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된장찌개, 내가 오랫동안 연습해온 김밥, 그리고 손님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따뜻한 국물 요리. 가게를 열던 날, 나는 가만히 주방에서 손을 모았다. 남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와보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지는 않기로 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렇게 나는 마침내 내가 머물 곳을 찾았다. 더 이상 어디에도 쫓겨나지 않을 내 삶을 내가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는 곳, 이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려 한다. 내가 차린 가게는 크지 않았다. 경남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작은 분식집이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별표, 지혜네 밥집 별표이라고 내 이름을 걸고 시작한 공간이었다. 메뉴도 단순했다. 따끈한 된장찌개, 정성껏 말아 올린 김밥, 그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잔치국수. 특별할 것 없는 메뉴들이었지만 나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장사가 대박이 난 건 아니었지만 가게는 꾸준히 손님들로 채워졌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찾아왔고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따뜻한 국밥을 드시러 오고 점심때는 일하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김밥을 포장해 das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학교 끝난 아이들이 3,000원짜리 떡볶이를 시키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할 때였다. 별표,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하네요. 별표, 김밥 속이 꽉 차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성이 느껴져요. 별표. 그럴 때마다 나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시어머니가 와서 한 번이라도 이 음식을 드셔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후회나 미련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김밥 칼을 놓칠 뻔했다.
전에 한 번 본 적 있던 남편과 너무 닮은 그 남자였다. 처음 마주쳤을 때는 그를 피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별표, 어서 오세요. 별표. 그도 나를 보며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별표, 안녕하세요. 저번에 잠깐 들었었는데 여기 음식이 생각나서 다시 왔어요. 별표. 나는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았다. 그가 주문한 건 김밥과 된장찌개였다. 묘하게도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메뉴였다.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이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을 피하지 않았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다. 별표, 예전에 저랑 비슷한 사람을 알고 계셨다고 했죠? 별표.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별표, 네, 아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느낌이 비슷했어요. 별표.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의 삶에 대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에 대해.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꼭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피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내 삶까지 멈출 필요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도 내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야 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돈이 많지도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삶은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나도 계속 나가기로 했다.